안녕하세요. 오래된 오늘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계시네요. 이것만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죠. 공장 사무실의 형광등이 하나씩 꺼져가는 시간, 박정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일부러 자리를 뜨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손에 든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도 사실 그 안의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빈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퇴근했고 공장 건물 안에는 정호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경비실에서 순찰을 도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정호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보곤 했죠. 시침과 분침이 만드는 각도를 확인하면서 이제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호에게 이 공장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같은 복도를 걸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호는 안정감을 느꼈고 그 안정감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병원에서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호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고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정호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호의 삶은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기 어려웠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변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았죠. 다만 출근 시간만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그 루틴만이 정호를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으니까요. 딸 선영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물음에 잘 지내라고 답하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선영도 자기 생활이 있었고 정호도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그 걱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관계가 이어졌죠. 그런 정호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들어간 작은 카페에서 오미숙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숙은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정호가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로 걸어가는 순간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미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고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로 화답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또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막지 못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숙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책 대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호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도 오셨었죠? 미숙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괜찮으시면 같이 앉으실래요? 라고 제안했죠. 정호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야기까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정호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고
그 온기가 정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에서의 만남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고 미숙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정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미숙은 정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과의 관계, 때로는 아내와의 추억까지. 정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3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 미숙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했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작은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정호는 미숙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저녁 먹고 가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고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꼈고 식사 시간이 즐겁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자신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빈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따뜻함은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겨우 3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딸 선영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호는 또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미숙의 미소가 그 따뜻한 목소리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온기가 정호를 이끌었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정호는 조금씩 미숙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제안은 어느 평범한 저녁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호 씨,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집에서 조용히 지낼 거라고만 생각했죠. 글쎄요, 특별히 계획한 건 없어요. 미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그 순간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정호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정호 씨도 아시잖아요. 인생 후반전은 같이 살아가면 어떨까 해서요. 정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미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은 정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딸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미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호가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갑자기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면 선영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호의 대답에 미숙은 실망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했네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숙의 제안을 되새겼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삶에 완전히 얽히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정호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숙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했지만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암시했습니다. 선영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신중하셔야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충분히 애도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선영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정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숙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다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미숙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의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선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가 혼자 먹기 힘든 반찬들을 만들어 왔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만나신다는 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호는 미숙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있어요? 혹시 재산 같은 거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뿐이야.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냥 좋은 사람은 없어요. 선영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싶었습니다. 미숙은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고 자신에게 다른 의도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선영이 돌아간 후 정호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미숙에게 동거를 시작하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 씨, 제 제안. 부담스러우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숙의 이해심 있는 태도가 정호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하는 자신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딸아이도 있고 정리할 것들도 있어서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호의 귀갓길에는 늘 들르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자리 잡은 작은 슈퍼였습니다. 김영자가 혼자 운영하는 그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영자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이었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퇴근 후 슈퍼에 들러 우유나 빵을 사곤 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영자와의 짧은 대화가 좋았습니다. 영자는 과하게 참견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평소처럼 슈퍼에 들렀을 때 영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 요즘 카페에서 여자분이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가 좁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벌써 소문이 난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숨기는 걸 봐야 해요. 그 한마디가 정호의 마음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충고는 정호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영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숙이 숨기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미숙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었지만 항상 애매하고 모호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미숙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고 미숙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호는 창문 너머로 미숙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돌아온 미숙은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정호는 그 미소가 어딘지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친구한테 온 전화예요. 짧은 대답이었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정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정호는 미숙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 씨, 혹시 급한 거 아니면 조금만 빌려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20만 원, 50만 원. 정호는 별 생각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미숙은 그 돈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미숙과 함께 걷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미숙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미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에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또다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미숙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나 듣고 싶어서.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혹시 그 여자분이랑 무슨 일 있어요? 정호는 놀랐습니다. 선영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야, 별일 없어. 아빠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면 그만두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을, 그 위로를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미숙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다시 슈퍼에 들렀습니다. 영자는 정호의 얼굴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영자는 정호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장사했어요.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다고 자부해요. 그 여자분.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그 여자분 옆에 남자가 자주 보이던데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요? 네, 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요. 둘이 카페 앞에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분위기가 그냥 아는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숙 옆의 남자.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미숙은 그 남자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정호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미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는 영자의 말대로 심상치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남자가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봉투 하나를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미숙은 그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게 뭘까? 저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미숙은 왜 저 남자와 저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정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숙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카페 안 오세요? 아,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호는 미숙과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호는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갔습니다. 미숙에게 목격한 그 장면에 대해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모든 게 깨질 것 같았고 정호는 아직 그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정호의 집으로 짐을 옮겨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몇 권의 책. 이제 미숙과 정호의 새 출발이 시작되었고 처음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먹는다는 것, 퇴근 후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정호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온기였습니다. 미숙은 집안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척척 요리도 잘했고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호의 낡은 옷들을 보고 새 옷을 사자고 했고 함께 쇼핑을 다녔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씀씀이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고 집안 소품을 바꾸고 가끔 외식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정호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미숙은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고 했고 정호는 선뜻 카드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피부 관리를 받고 싶다고 했고 정호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고 정호는 여행 경비를 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호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고 대부분이 미숙의 소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요즘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숙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미숙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고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소비 패턴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카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 씨, 우리 작은 카페 하나 해볼까요? 은퇴하시면 할 일도 필요하잖아요. 정호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이었고 미숙과 함께라면 카페 운영은 괜찮은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초기 자금이 꽤 필요할 텐데요. 미숙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수익 나면 다 갚을게요. 정호는 고민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큰 금액을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미숙은 기뻐하며 정호를 껴안았고 곧 좋은 카페를 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카페 준비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카페 창업에 대해 물어보면 미숙은 좋은 자리를 찾는 중이에요. 사업자 등록 준비하고 있어요 라며 두루뭉술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상철이 정호의 삶에 등장했습니다. 이상철은 미숙의 소개로 정호를 만났습니다. 미숙은 상철을 고향 오빠라고 소개했고 상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정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 반갑습니다. 미숙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상철은 말이 많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정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처음엔 정호는 상철의 그런 태도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미숙의 친구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상철과 정호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상철도 정호의 소극적인 성격을 배려하며 점점 다가와 어느새 정호와 호영호제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그 이후로 자주 정호의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심지어 정호가 출근한 사이에도 집에 와서 미숙과 시간을 보내는 적도 있었습니다. 정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미숙과 상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면 두 사람은 정호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멈추고 정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호야, 오늘 일찍 왔네. 이제 밥 먹자. 상철의 말투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이 내심 불편해졌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선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집에 남자가 자주 드나든다던데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동네 작잖아요. 영자 아주머니가 걱정돼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랑 같이 산다더니 이제 남자까지 집에 들이고 계세요? 그 사람은 미숙 씨 고향 선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상하잖아요. 선영은 주말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숙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미숙 씨, 제 아버지랑 어떤 관계세요? 미숙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사이죠.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결혼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그럼 왜 같이 사세요? 그리고 그 남자는 뭐예요?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고향 선배예요. 그 선배분이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아버지 집에 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정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선영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정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호는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였다. 상철 씨와는 정말 고향 선배, 후배 그뿐이에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저 믿어주세요. 상철 오빠는 그냥 오래 알던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정호는 미숙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본인에게도 자상하게 잘해주는 상철과 미숙의 사이를 의심하는 자신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호는 우연히 미숙과 상철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명예 이전 서류 받을 수 있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고. 정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예 이전? 무슨 이야기일까? 정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말이 맞았어라고 인정해야 할까?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과 상철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일부러 회사에 가는 척 집에 나와 숨어서 미숙과 상철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숙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만났습니다. 정호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상철은 서류 뭉치를 미숙에게 건넸고 미숙은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1시간쯤 후 미숙과 상철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카페로 갔고 이번에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무언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과 상철은 정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호 씨?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당신들이 뭘 하는지 보려고 여기 있죠.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 명의 이전이 오해예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당신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아요. 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에서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된 적 있나요? 은행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출한 게 아닌데요. 서류상으로는 본인 인출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과 인감이 모두 확인되었거든요. 정호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서명과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은 미숙과 상철이었습니다. 정호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모든 게 공개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니 짐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호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행복했던 자신이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채권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이었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정호가 직접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신뢰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정호가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생각했을 때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선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받지 않던 딸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아빠.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영아. 정호는 딸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미숙과 상철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범죄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가 김미숙 그 여자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조사한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도 아빠가 외로운 거 알아요. 혼자 사는 게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정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미숙과 상철은 전문 사기꾼 콤비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 7명의 중년 남성을 속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수법은 늘 같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동거를 시작하고 상철이 등장해서 함께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영아,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처음부터요. 김미숙이 아빠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조사했어요.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정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걱정을 무시하고. 이제 그런 거 됐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빠 재산 되찾는 거예요. 선영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만 정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도 막을 수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미숙과 상철의 행적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딸은 차갑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싸워야 해요. 부녀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이 준비한 증거들은 명확했고 미숙과 상철의 범죄 행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호와 같은 처지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미숙의 따뜻함에 속았고 상철의 사기에 넘어갔습니다.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호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는 것, 누구나 외로움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숙과 상철은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고 두 사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미숙과 상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정호는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믿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상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호는 선영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정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자신이 보호해야 할 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너한테 좋은 아버지 못 됐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좋은 아버지예요. 아니야. 나는 나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선영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빠는 싸웠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딸의 차가운 태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숙과 상철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숨겨둔 재산도 다행히 발견되었고 그것들은 압류되었습니다. 해외 계좌, 부동산, 주식까지 모든 것이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잃었던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정호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호의 얼굴과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정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정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자 아주머니도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기 쉽지 않은데.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어요. 영자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호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될 거예요. 고마워요. 정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호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산책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선영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 하지만 괜찮아. 외로움도 삶의 일부니까. 선영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는 피해자 모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면 함께 도왔고 서로의 회복 과정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영자의 슈퍼에 들렀습니다. 정호 씨, 오늘따라 얼굴이 좋으신데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특별한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오늘이 좋네요. 영자는 알겠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호 씨,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기셨겠어요?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숨기는 걸 봐야 한다는 거요. 영자는 정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의 말이 옳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예전에 미숙과 처음 만났던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정호의 공간이었고 정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정호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호는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다. 다만 나를 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진짜 사랑은 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정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를 정호는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입니다. 정호의 인생에서 진짜 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다들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이 이야기를 해드린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